자, 1학년 여러분 인사하고 수업 시작합시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말미에 예고한 대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몇 가지 더 풀어본 다음에 아마 원의 방정식의 정의까지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시작할 텐데, 여러분들 역시나 온라인 클래스의 특징이다 보니까 여기 적혀있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한 문제당 최대 1분 30초 정도 생각을 해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난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 개념을 최대한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그 후에 수업을 들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적혀있는 것만으로 문제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문제를 한번 읽어드리고 나서 보시고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이 이렇습니다.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3x 마이너스 6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선 마이너스 x 플러스 10과 y축과의 교점, 즉 이 직선의 y절편이 a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3x 마이너스 6이라는 직선의 x절편이 b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직선의 교점이 c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어떤 x축 위에 점 d가 있대요. 이보다 큰 a에 대해서, 즉 어디에 위치하는 대략 아시겠죠? 그것에 대해서 삼각형 ABD와 삼각형 ABC의 넓이가 같을 때 그렇게 되는 걸 만족하는 이 A의 값, 즉 D의 좌표를 구하여라 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시고요. 최대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소름이 끼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곡선 y는 x제곱과 직선 y는 x 플러스 2의 교점을 각각 a, b. 자, 곡선과 직선의 교점 두 개가 나오죠. 자, 그런데 곡선 y는 x제곱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pq에 대해서 pa는 pb, qa는 qb일 때, 자, 뭔가 이 조건만 보더라도 약간 감이 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선분 pq 제곱의 길이를 구하시오가 문제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수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역시나 항상 구하고자 하는 걸 가장 먼저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A, 즉 D의 좌표인데요. 자, 이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 조건들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D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D에 대한 조건이 요게 있습니다. 중요한 조건이 하나 주어져 있죠. 자, 중요한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즉 삼각형 ABD와 삼각형 ABC, 자, 넓이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나왔습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넓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직접 넓이를 구할 수 있다면 가장 베스트이고요.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구하는 방법은 공유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여러분들 이거는 3년 내내 가져가야 될 시야입니다. 자, 넓이를 구할 때 직접 구하거나 아니면 공유된 부분을 이용해서 구하거나. 자, 그런데 보시면요. 자, 그러면은 이 넓이들을 두 개를 구한 다음에 직접 비교를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넓이를 직접 구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어쨌든 삼각형의 넓이기 때문에 둘 다 공이 2분의 1 곱하기 밑편 곱하기 높이다 라는 꼴 정리는 기본적으로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삼각형 ABC니까, 왜냐면 D는 아직 모르니까 ABC는 확정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적진 않았으나 X절편이고 Y절편이고 교점이니까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계산이니까 그냥 갈게요. 자, 이거의 Y절편이니까 10이 되겠죠. 자, A는 10이 되고요. 그 다음에 3x-6의 X절편이니까 얘는 2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교점이니까요. X를 넘겨주시고 6을 넘겨주시면 4X가 16이 돼서 얘는 이제 4,6이라는 좌표가 됩니다. 즉 A, B, C의 좌표를 모두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그걸 쓸 수도 있습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신발끈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쌤이 충분히 그 공식을 가르쳐 드릴 수 있지만은 그 공식을 정말 필요하다 싶으면은 제가 가르쳐 드리긴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풀 때는 솔직히 신발끈까지는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꼴 정리만으로 구하자면은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밑변 대략 제일 밑변으로 삼기 좋은 게 A, B겠네요. 그 다음에 높이니까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이건가?
아, 이 수설반이니까 이 C에서 이 직선 AB까지의 거리네. 아, 그러면은 4,6이고 이제 2하고 10 좌표 아니까 직선 구한 다음에 높이를 구해서 남북한의 넓이를 구할까? 뭐 이런 생각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형 ABD의 넓이니까 D가 여기 있고 그러면서 뭐 AB를 똑같이 높이를 취한 다음에 구할 수도 있지만 얘는 직교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BD를 밑변으로 잡고 그 다음에 높이를 A로 잡으면 그나마 ABD의 넓이를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직접 구하고자 했던. 자, 그런데 쌤이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도형 파트에서 교육과정 해설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자,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육과정 해설서에 계산이 복잡한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라고 절대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쌤이 이 문제가 이렇게 계산을 높이도 직접 구해야 되고 직선의 방정식을 다 구해야 되며 계산 과정이 벌써 4, 5개가 되는 이 문제를 그렇게 풀라고 문제를 의도하진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 직접 구하는 건 일단 제껴두고요. 이 공유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들에 공유된 부분이 있는지 봐야 돼요. 그런데 아주 명백하게 공유된 부분이 보이죠? 자, 얘는 A, B, C이고 A, B, D입니다. 즉 얘는요 이 A, B라는 부분을 밑변으로 공유하게 됩니다. 그렇죠. 즉 무슨 말이냐? 넓이 중에 2분의 1 곱하기 밑변까지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즉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원래는 넓이를 비교하는 거였으나 자, 구하고자 하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꾸자면은 결국에는 높이만 같으면 되는 겁니다. 즉 높이 H1과 H2가 같으면 된다 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왔나요? 자, 그런데 쌤이 방금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걸 이야기를 했죠. 자, 무슨 얘기를 했냐? 두 평행선 사이에서 밑변을 공유하는 삼각형은 뭐가 같으면 넓이가 같다? 뭐가 같으면이 아니라 자, 두 평행선 사이에 밑변을 공유하는 삼각형의 넓이는 모두 같다라고 얘기했죠. 왜냐? 이 두 평행선은 수선을 어떻게 그으든 다 똑같은 길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밑변을 공유하는 삼각형이면 혹시 평행한 두 직선을 찾을 수 있을까? 평행한 두 직선 위에 점이라면은 높이가 같으니까 넓이가 당연히 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AB가 같으니까 만약에 이 C하고 D가 AB하고 평행한 이 직선 위에 놓일 수만 있다면 자 ABC의 삼각형이 이렇게 될 것이며 ABD가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편한 모양으로 바꿔보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평행선이 있고 얘는 AB를 지나는 직선, 그 다음에 얘는 CD가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가 ABC, ABD 이렇게 되면서 넓이가 같아야 되겠죠. 자, 무슨 말이냐? 이 C하고 D는요, AB가 AB를 지나는 직선과 기울기가 같은 직선이고 그 D라는 점은 X축 위의 점이기 때문에 그 직선의 X절편이다. 로 끝나는 겁니다. 잘 따라왔습니까? 자, 절대 쌤은 계산이 복잡한 문제를 내지 않아요. 그런데 직접 구하려고 보니까 계산이 엄청나게 복잡해져.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방향을 틀어야 될 거는 공유된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유된 부분이 있는지 보니까 밑변을 공유해요. AB라는. 그럼 밑변이 같기 때문에 밑변을 공유하는 평행선 사이의 도형은 높이가 같기 때문에 넓이가 같죠. 즉 이 AB와 평행한 직선 위에 C하고 D가 놓일 수 있다면은 ABC와 ABD의 넓이는 같아지게 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성질입니다. 이 평행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성질이에요. 자, 그럼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울기만 구하면 되는데 요 놈이 10이고 요 놈이 2가 되니까요. 자, 요거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5가 되잖아요. 즉 AB의 비율기가 마이너스 5니까 이 CD의 기울기도 마이너스 5가 되고요.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5이고
자, C를 지나는, 즉 4,6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의 x절편이죠. 끝났습니다. 그러면 y-6은 마이너스 5 곱하기 x-4 해서, 자, 이거의 x절편을 구할 거니까 y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26인데 x절편은 y가 0일 때 x의 값이니까 5분의 26 바로 나오죠. 자, 따라서 a는 5분의 26이다. 자, 요것만 파악했으면 그림 하나 그려서 식 이만큼 다운시킨 다음에 세 줄 만에 끝났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이 기하적인 해석을 통하지 않고 만약에 저거를 삼각형 ABD와 ABC를 다 구해서 계산을 했다. 저 문제 하나는 풀 수도 있습니다. 어찌어찌. 그러나 대략 7에서 8분, 10분 가까이도 걸려서요. 시험 문제를 볼 때 아마 계산 실수가 날 가능성도 높고요. 아마 저 문제를 풀면 그 이후의 문제들을 잘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자, 정말 중요하고 계속 강조하죠. 기하적인 해석을 통해서 계산량을 최대한 줄인다. 근데 그 기하적인 성질들은 수업 시간에 분명히 아주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를 했다. 기하적인 분석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걸 시사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얘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계산이 좀 복잡해지는 것 같다 싶으면은 혹시나 쌤이 진짜 이거를 의도하고 이 문제를 가져왔을까? 라면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방법으로 전진을 했다. 그럼 그 방법으로 계속 쭉 가서 답을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시험이 아니라 연습하는 과정에서, 즉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계산이 뭔가 복잡해진다 하면 내가 뭔가 조건을 잘못 썼나? 기하적인 분석을 잘못했나? 그런 의심을 한 번쯤은 가져보고 방향성을 틀으셔야 됩니다. 자, 문제 볼게요. 당연히 곡선과 직선이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려봐야겠죠. 자, 근데 x제곱이 있고 x 플러스 2가 있으니까요. 자, x제곱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요 함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2는요. 이렇게 그려질 수 있을 겁니다. x절편이 마이너스 2고요. 이렇게 그리면요. 여러분들 A하고 B는 각각 교점을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점이기 때문에 두 개의 연립방정식으로 근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어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얘가 2가 된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자, 즉 얘는 좌표를 풀로 구하면요.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마이너스 1,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2, 4가 됩니다. 자, 이거를 구해놓은 상태에서 자, 이거는 거의 표현이 그대로예요. 솔직히 요거는요 표현이 거의 그대로 나오진 않아서요 여러분들이 진짜 조금 이해하시고 이거를 기하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좀 필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쌤이 수업했던 그 워딩이랑 거의 똑같은 표현이 나왔죠. PA와 PB가 같고 QA하고 QB가 같다. 자,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Y는 X 위에 어느 동점 P하고 Q인데요 그 중에 A하고 B에서의 거리가 같고요. 그 다음에 또 A하고 B에서의 길이가 같대요. 자, 여러분들 자, 이거를 중심으로 조금만 틀어지면요 길이가 같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점을 줬는데 이 한쪽에 P하고 Q가 몰려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면 거리가 같을 때를 중심으로 조금만 틀어지면 거리가 달라질 거기 때문에 이 한쪽에서 P하고 Q가 둘 다 동시에 나올 수는 없고요. 한쪽에 P가 이렇게 있다면 나머지 Q는 반드시 이쪽에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얘 지금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얘도 두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자, 수업 시간에 했던 완전 똑같은 그림이죠. 자, 삼각형 ABP, 삼각형 ABQ 이거를 완성을 시키면은 얘가 P고 얘가 Q면은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자, 얘는 이 PQ는요. 즉 AB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겠다. 게다가 P와 Q는 AB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겠다. 자, 게다가 그 PQ는 곡선 Y는 X제곱 위의 점이잖아요. 즉 P하고 Q는 AB의 수직 이등분선과 Y는
x제곱의 교점이겠다 라는 게 딱 명확히 보시겠죠. 자, 그러면은 PQ를 일단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PQ의 제곱의 길이죠. 자, 여러분들 이것도 시험을 좀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뭐냐면은 PQ를 만약에 구하라고 했으면 진짜 이 P하고 Q를 직접 구한 다음에 P하고 Q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됐을 거예요. 근데 굳이 구하라는 걸 PQ 제곱을 줬습니다. 왜 PQ 제곱을 줬을까라는 걸 의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 이유는 바로 풀려요. 왜냐? 일단은 이 PQ는 AB의 수직 이등분선 위의 점이니까요. 수직 이등분선을 그립니다. 자, 뭐냐면은 기울기가 1이니까 수직 이등분선이면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AB의 중점을 지나게 되죠. 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기울기하고 한 점을 구해야 되는데 기울기는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이거의 중점을 지나야 되잖아요. 자, 그럼 마이너스 1,2와 마이너스 1,1과 2,4와의 중점이니까 2분의 1, 2분의 3, 2분의 5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PQ는 y는 x제곱과의 교점이기 때문에 교점은 두 개를 같게 넣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구하려고 봤더니 x제곱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야. 넘겨주시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0이야. 자, 왜 문제가 될까요? 인수분해가 되나요?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인수분해가 돼서 두 점의 교점을 구할 수 있다면 PQ의 길이를 구했을 겁니다. 그러나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자, 얘는 PQ를 직접 구해서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 덜어는 그걸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PQ의 길이는요. 자, 우리 점의 길이 어떻게 구하기로 했죠? 그쵸? 직각삼각형 위에 올려놓고 구하기로 했죠. 자, 얘가 P고 얘가 Q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쌤이 예전에 이차 함수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팁을 하나 또 가르쳐줬습니다. 뭐냐면은 자,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라고 얘기를 했죠? 자, 얘가 기울기가 1인 직선이에요. 그러면은 기울기는 그 탄젠트 값이랑 똑같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자, 탄젠트 어떤 게 1입니까? 45도죠. 자, 근데 얘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사실은 얘랑 기울기가 똑같죠. 그러니까 얘도 45도가 됩니다. 즉, 직각삼각형이고 45도일 때 아주 좋은 특징은 길이의 비가 1대 1대 루트 2이다. 됐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만약에 이거의 길이를 a라고 잡고 얘의 길이를 a라고 잡으면은 이 PQ의 길이는 루트 2a이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PQ 제곱이니까 PQ의 제곱은 2a 제곱이 됩니다.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a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요. 자, a는요, 교점이죠. 자, 우리가 교점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교점이라는 거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이라는 건 알고 있죠. 명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방정식의 두 근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두 근을 만약에 알파하고 베타라고 둔다면은 자, 요 놈이 알파가 될 거고 요 놈이 베타가 돼서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밑변의 길이는 베타에서 알파를 뺀 값이 될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울기가 1일 땐 이거는 여러분들 거의 암기하듯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일일이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다 계산한 다음에 이거를 구한다? 시간 굉장히 오래 걸려요. 자, 이 문제 나오면은 여기서 시간을 다 쓰게 됩니다. 자,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거의 길이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걸 우리가 알았으니까 2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라는 걸 아는데요.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의 값을 알고 있죠. 자, 이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아니까 이거의 그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구하면요.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가 될 테니까요. 보시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이니까 자 1이고 10이니까 1 플러스 12에서 13이 되겠네요. 즉 2 곱하기 13 하면은 26이 나옵니다. 자, 두 개 다 쉽지 않은 문제긴 했습니다.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의 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기하적인 해석 능력을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분명히 이걸 한 번 듣고 다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클래스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십시오. 여러분들 이해가 될 때까지, 선생님의 시야가 여러분들의 시야가 그대로 될 때까지, 흡수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세요. 쌤이 지금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 개념을 얘가 왜 필연적으로 이 개념이 사용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힌트를 보고 그 개념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고 과정을 정리해 나가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사고 과정을 흡수하신 다음에 문제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요. 자, 이것도 역시 두 점 사이의 교점에 대해서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직 이등분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며, 특별히 기울기가 1일 때 거리를 구하는 방법, 굉장히 중요한 해석 방법이었죠. 자, 그 능력들을 묻는 겁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도형의 방정식을 정의를 할 때 그 점의 가장 핵심되는 특징을 통해서 도형의 방정식을 정의를 해왔죠. 즉, 특이점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계속해 나가셔야 되는데, 직선의 방정식은 자, 기울기랑 한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울기랑 한 점만 구하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찾는 방향으로 조건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2차 함수 계속 얘기하지만 꼭지점이었죠. 2차 함수는 꼭지점이 특이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의 방정식 역시 특이점을 중심으로 정리를 할 텐데, 원의 방정식에서 가장 특별한 거는 중심이죠. 왜냐면은 중학교 때도 그렇고 이 원은요, 중심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 바로 원이었습니다. 그쵸? 한 정점으로부터 똑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다 모아 놓으면 걔가 원이 됐잖아요. 즉, 여기서 나오는 키워드는요, 중심이라는 키워드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거리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원에서 특이점은 바로 저 중심이 되고요. 원의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 두 가지는 중심과 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원에 대해서 찾을 때는 항상 중심과 거리를 중심으로 조건을 찾고 조건을 쓴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명심하고 가십시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중심을 A, B라고 하고, 자, 우리가 이 일정한 거리를 일반적으로 반지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반지름을 radius 해서 주로 R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중심, 어떤 중심 A, B라는 점과 반지름 R, 자, 요거를 찾아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자, 그러면은 원의 방정식을 정의해 봅시다. 자,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고, 그 같은 점이 있는 이 일반적인 점이 어떤 관계식을 갖는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바라봤잖아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A, B라는 점에서 이 X, Y에 이르는 점의 거리가 R이라는 값으로 일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죠. 자,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임의의 점 X, Y는 이 원 위의 점이라면 다 이 A, B라는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R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루트가 있으니까 복잡하죠? 루트를 벗겨내기 위해서 제곱을 해주시면은 자,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의 방정식이 탄생을 합니다. 자, 얘가 원의 방정식이에요. 자,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얘들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심이 0,1이고 반지름이 3이니까요. 자, 이 형태에다가 중심하고 반지름에 해당하는 것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중심이 0,1이니까 A에다 0 집어넣고 B에다가 1을 집어넣고요. 즉 X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그 다음에 반지름이 3이니까 3의 제곱입니다. 중요한 거는 3이 아니라 3의 제곱이니까 9. 즉 X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9다 라고 구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형태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요렇게 세 가지 크게 형태로 나올 수 있는데요. 자, 하나는 중심을 주어지고 중심과 지나는 점 하나를 주어집니다. 자, 우리는 원이니까 중심이랑 반지름을 찾아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중심은 주어져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반지름입니다. 자, 그런데 원이라는 거의 정의 자체가 중심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이기 때문에 원 위에 한 점을 알면은 중심과 그 점까지의 거리가 곧 반지름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즉 0,0에서 2,1까지의 거리가 즉 반지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중심은 0,0이니까 일단 0,0을 적어주시고요.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r제곱이어서 이 r만 찾으면 되는데 요 r이라는 거는 중심으로부터 이 점까지 이르는 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어서 루트 5가 되겠다. 그래서 이 반지름 루트 5를 여기다 적어주시면 따라서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5다. 자,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거겠죠? 자, 원의 방정식은 중심과 반지름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져 있어요. 자, 지름의 양끝점이에요. 지름의 양끝점. 자, 지름의 양끝점이라는 건요, 원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중심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지름의 양끝점이라는 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자면요. 자, 무슨 말이냐?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졌다는 건요, 이것 역시 여기서부터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내야 되는데요. 자, 항상 이 지름의 양끝점에 뭐가? 그쵸, 길이가 항상 같아야 되니까요. 지름의 절반이 반지름인 거잖아요. 그럼 지름의 절반, 즉 이 반지름으로 양쪽에 이르는 거리가 같기 때문에 양끝점의 중점이 바로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쵸? 양끝점의 중심,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지면은 그 두 점의 중점이 중심이 되는 거니까 이 두 점의 중점이면 3,0이 되겠죠. 자, 중심을 구했고요. 중심 3,0이고 반지름은요, 그냥 이 점으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 아무거나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원래 길이가 4였는데 이거의 절반이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2가 되겠다. 자, 이렇게 중심하고 반지름을 찾았죠. 그래서 중심이 3,0이고 반지름이 2이기 때문에 자, x-3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2의 제곱. 즉 x-3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4다 라고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크게 이 세 가지 형태로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나옵니다. 중심과 반지름이 그냥 대놓고 주어져 있을 때, 아니면 중심과 지나는 점 하나를 구해서 반지름을 직접 구해야 될 때, 아니면 지름의 양끝점을 이용해서 중심과 반지름을 둘 다 찾아야 되는 경우. 결국의 핵심은 중심과 반지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의 코어이자 핵심이기 때문에. 자,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데 원의 방정식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도형의 방정식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요, 1차 함수는요, 즉 y는 ax 플러스 b, 직선의 방정식은요 y하고 x의 관계가 둘 다 1차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1차 방정식들을 곧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곡선이 되면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2차여야 됩니다. 자, 1차 사이의 관계는 직선, 선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영어로 리니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리니어라는 말과 1차라는 말은 거의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이 직선은요 1차인데요. 곡선이 되려면 적어도 1차가 아니라 2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곡선 2차 함수는요, y는 x제곱이어서 x가 2차였었던 거죠. 자, 그런데 원의 방정식은요, 지금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니까 자, x에 대해서도 2차, y에 대해서도 2차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돼 있으면 전개하고 싶어지잖아요. 자, 전개를 하는 순간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의 제곱 나오기 때문에 x에 대해서 1차식도 등장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도 꼭지점을 위주로 그러니까 특이점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적은 거를 표준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얘는 중심과 반지름이 그대로 드러난 형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전개를 해서 풀어 헤치면 일반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전개를 하면요, 얘가 바로 원의 방정식의 일반 형태가 됩니다. 자, x하고 y에 대해서 둘 다 2차가 있어야 되고 이 2차항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지 원의 방정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x의 개수는 뭐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약간 평행이동 관계입니다. 나중에 평행이동, 대칭이동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a, b, c는 뭐 다 c는 0이 되면 안 돼요. 근데 a, b는 뭐 0이 될 수가 있긴 있습니다. c가 0이 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뭐 얘네가 없어질 수 있으나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를 갖게 된다 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2차 함수도요 이 일반형을 숫자 조작하기 좋게 일반형을요 항상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지점이 드러나도록 바꿔서 우리가 해석을 많이 했었잖아요. 즉 원의 방정식이 표준형으로 드러나주면 참 좋은데요, 표준형이 아니라 그냥 일반형으로 제시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형으로 제시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습관, 그래서 우리의 원의 특이점인 중심과 반지름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그런 습관들을 길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는 방법은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곱하고 결국에는 이거의 절반, y의 개수의 절반이 여기 들어가서 완전제곱식으로 묶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쵸? 요거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를 할 때도요 이거의 절반인 1로 이렇게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거를 구하는데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자, 이거 정도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묶인 다음에 분명히 여기에 상수 형태만 남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얘가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자, 원이 되기 위한 조건, 중심과 반지름인데 중심은 찾았죠? 그럼 반지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자, 근데 반지름은 길이잖아요. 길이는 뭐가 될 수 없나요? 그쵸? 음수가 될 수 없죠. 자, 길이는 음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요 놈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즉 어떤 수의 제곱도 0보다 커야 되고요, 이 반지름은 반드시 0보다 커야 됩니다. 요게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자, 그거 명심하세요. 자, 반드시 이 숫자의 형태로만 남는 완전제곱식으로 좌변을 만들어주고 우변으로 모든 것들을 이항을 했을 때 그 이항된 값이 반드시 0보다 큰 게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 연습을 해볼게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 연습해 보고요, 그 다음에 원이 되기 위한 조건 찾아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얘 x의 제곱 더하기 4x이고요. 그 다음에 y의 제곱 마이너스 6y이고요. 자, 우리는 여기는 완전제곱식으로 바꾸고 상수항 다 넘길 겁니다. 나머지 상수항은. 그래서요, 이 5를 먼저 넘겨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자, 우리는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즉 얘가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4의 절반의 제곱이 더해져야 되니까 4를 더해주시고요. 그럼 여기다도 4를 더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의 절반의 제곱이니까 9를 더해 주셔야겠죠. 즉 여기다도 9를 더해 주시면요, 자, 이제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주시면은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즉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다 더해 주시면 13 더하기 빼기 5니까 8이 됩니다. 즉 요거는요 중심이 마이너스 2,3이고 반지름이 2 루트 2인 원이 되겠구나. 왜냐면은 8은요 어떤 r의 제곱이 되니까 이 r은 여기다가 루트를 씌운 2 루트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서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 있는 형태로 바꿔서 해석해주는 편이 훨씬 좋다 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인데요. 자, 얘는 여기에 미지수가 남겠죠. 그래서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보시면 x의 제곱 플러스 6x, 그 다음에 y의 제곱 마이너스 8y를 남겨두시고요.
나머지 상수는 넘깁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가 될 텐데요. 자,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절반의 제곱을 더해야 되니까 9를 더해주시고 여기다도 9를 더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의 절반의 제곱을 더해야 되니까 4의 제곱인 16을 더해주시고 여기다가도 16을 더해주시면 자, 좌변은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4의 제곱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꿨고요. 자, 이 우변은요 다 더해주시면 25니까 얘 21 마이너스 k가 되죠. 그런데 자, 얘가 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 상수항만 남았을 때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 그쵸? 반지름은 길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명심하세요. 따라서 21-k가 0보다 커야 되니까 k는 21보다 작은 값이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 중심과 반지름만 알면 됩니다. 중심과 반지름 찾기 위해서 조건을 쓰시고요. 만약에 일반형으로 이렇게 풀어 헤쳐진 형태라 할지라도 중심과 반지름을 찾을 수 있는 이 표준형 형태, 즉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바꿔서 해석을 하라. 중요합니다. 자, 플레잉 타임을 보니까 이번 수업도 여기서 일단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원의 방정식에 하나 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특이한 원의 방정식인데요.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To be continue 되는 것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요. 오늘 한 내용, 이 원의 방정식의 정의는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앞서 했었던 두 개의 문제풀이에서 굉장히 많은 교훈들을 던져줬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많이 복습하시고요.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 모두 킬러 문제 강자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상 이번 수업 마치겠습니다.